저는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얕게 올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위쪽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찍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찍고 올라왔어요. 잘 보세요. 직전은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 어떻게 지금 상황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네. 미국 시장은 우리보다 일단 상승폭도 더, 반등폭도 더 큽니다. 지금 나스닥이 지난 7월에 13% 정도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에 추가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S&P 500 먼저 좀 보실 건데요. 네. S&P 500이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십니다. 주봉을 보는데 우리가 그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추세라는 걸 보면은 올라갈 때는 보면은 이제 하단에 이렇게 추세를 긋고 내려갈 때는 이제 상단을 긋는 건데 매물대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 원래 상단을 보나요? 상단을 긋는데 네. 요 상단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상단 하락 추세잖아요. 네네. 하락 추세의 그 상단 부분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4,200포인트인데 공교롭게 지금 미국 월가의 그 시장을 약세로 보는 약세론자들 있잖아요. 네. 약세로 보는 측에서는 네. 이번에 2022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의 S&P 500이 만약에 반등을 한더라도 그 고점은 4,200포인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네. 이제 이 4,200포인트를 돌파하면은 이게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200포인트를 얘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4,200포인트라는 게 뭐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낙폭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4,210포인트입니다. 그걸 넘어섰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도 고민이 많고요. 미국 시장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돌파 후 반락했다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선으로 그어놓은 거를 평행으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평행을 그리면 얘를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냥 갈 거냐? 이거는 좀 어렵다고 다시 보는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끝나면? 저는 그러면 뭐 그냥 여기 다시 원위치. 원위치 할 수 있을 거라고 최고점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에 반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기 둔화의 지표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서 맨 처음에 1월에 하락한 거는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반영했잖아요. 네. 지금 금리 10년 만에 구직수준이 2.7% 떨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금리는 반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얘기하면서 사실 인플레이션보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 얘기로 인해서 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CPI가 그렇게 고공권으로 갔던 거, 9.1%까지 갔던 거는 공급망의 문제가 이제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해소되면은 일단 두 가지의 그동안의 시장에서 악재였던 것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는 시장에 이제 돈이 얼마큼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고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시장에 우리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 시장에 돈이 회수되지는 않았어요. 시장은 유동성을 공급하면은 돈을 넣으면은 시장은 상승하고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그 돈을 빼면은 다시 이제 쪼그라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향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일시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종료된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는요. 그런데 그 시장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힘차게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뭐 가능성이 지금 뭐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1번과 같은 이런 유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거죠. 올라가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발락을 합니다. 다시. 왜냐면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N자예요. 이런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요렇게도 이런 형도 나와요. 이런 형도.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이 지금 올 가을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시장을 좀 약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얘를 지금 돌파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갔다가 반등을 하는, 왜냐면 다시 기대감이 있으니까 반등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밀릴 거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움직일, 지금 S&P 500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나스닥도 가보면요. 나스닥 똑같이 이런 모양이잖아요. 네. 지금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4번처럼 얘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 아래에서 눌림목을 보이다가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 다시. 네.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이 더 있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지금 계속 팔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팔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중간에 보여드렸던 이런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들은 아직 팔 시기는 아니죠. 아직 팔 시기는 아니고 이제 어떻든 손실을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든지 조금 더 기다려서 매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일단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한번 반등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PI 발표 나왔죠. 어제 예. 지금 얼마 나왔죠? 8.7% 예상했는데 8.67% 예상이 시장 컨센이었어요. 근데 8.5% 나왔고요. 전년 동월 대비. 예, 그리고 코 CPI가 6.1% 예상했는데 5.9% 나왔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네요. 예, 시장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2%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지표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 자체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고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반도체 섹터가 급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반등을 준 게 한 이유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번에 그 CPI 발표의 내용들을 안에 보면은 코어 오일이라고 얘기하는 피어 오일이라고 하는 오일하고 가솔린하고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거비에서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아직도 그쪽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요막분이 안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더 떨어질 예, 것이다. 9월 13일 날 발표될 8월 거는 더 떨어질 것이다. 오.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했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9월 13일 날 발표해요. 그리고 9월 20일, 21일이 FOMC 회의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그 사이에 없어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 하고 그렇죠. 경기 지표 나오는 거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서 위쪽으로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세게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목별 차별화가 되면서 종목 장세는 강하게 갈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시황입니다. 그럼 만약 9월 13일 CPI가 또 떨어져요 여기서. 예.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예.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금리 인상의 폭을 지금 예상대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네. 75bp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 향후에 뭐 75bp 또는 50bp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100bp 올려야 되고 75bp를 3번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시장에 예방주사를 계속 놔주는 거죠. 시장에다가 만약에 시장에 계속 25bp, 50bp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네. 75bp, 100bp 하면은 시장은 충격받거든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부분, 좀 딴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경기 침체 부분이나 시스템 위기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채권 가격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투자의 구루들이나 석학들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고를 계속 해주면서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거기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이제 조심하라고 시장이 너무 또 막 가버리면 그들도 이거 난처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CPI가 둔화될 거라는 것은 이제 PC가 먼저 둔화됐기 때문에 PC는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기 때문에 PC가 줄어드는 얘기는 소비가 줄어들거든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CPI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둔화될 거예요. 그래서 CPI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연준은 지금 빠른 행보로 지금 긴축을 하는 것들을 조금 느슨하게 할 개연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이제 50bp 한 번 더 하고 25bp 해가지고 한 3.5%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이게 막 올라갔다고 갑자기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막 줄이고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예상하는 수준까지는 그냥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 9월에 있잖아요. 네. 지금 오늘 8월 11일이죠. 네. 그럼 한 달 후에 다 있잖아요. 네. 한 달이라는 기간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종목별로 많이 빠진 놈은 올라오고 올라온 놈은 세워놓고 또 이슈가 있으면 지금 이슈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 이슈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되고 그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시장이 지금 잠시만요. 우리 시장 가기 전에 예. 지금 이제 그러면 부장님 보시는 거 이게 1번, 예. 2번, 예. 3번, 4번 정도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부장님은 이 2, 3번에 예. 조금 포커스를 두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4번에 포커스를 안 두는 이유는 뭐죠? 4번이 이제 확률이 낮다는 거잖아요. 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요. 지금 당장 저렇게 안 갈 거다. 가더라도 연말이나 내년에 저런 모양이 나타나지 지금은 아닐 거다라는 게. 경기가 지금 둔화되고 있지만 침체 지표로 지금 나오면서 확실하게 꺾어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도 그렇고 소비 지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확연하게 꺾여가지고 막 충격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의미 없는 얘기긴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긴축을 하고 나서 경기 침체는 리세션은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 했으니까 연말이나 뭐 내년쯤에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저만이 아니고 약세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세 쪽 얘기를 더 많이 들으세요. 그분들이 더 거기에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더 공부도 많이 했고 이론이 더 저보다 탄탄하겠죠. 근데 그런 그분들 역시도 내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저렇게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저는 경기 침체가 이번에는 얕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위기까지 가지 않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이유는요. 저는 지금의 현상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해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텐트럼이 일어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비정상의 정상이라 하면 뭐냐면 한 단적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요.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해서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질문을 주셨으니까요. 일단 GDP 성장률 있잖아요. 지금 연속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 나왔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은 저기 1970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GDP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중간에 뭐 이런 건이 있었겠지만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성장이라는 말을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이게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GDP 성장이라는 게 총 생산 얘기하잖아요. 총 생산이 전년비 또는 전월비 이게 증가하려면은 그러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막 생기면서 그러면서 전부 다 그 숫자 자체가 더 커져야 되거든요. 증가율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100에서 10이 가면 10% 가는 건데 이게 1000이 돼서 10이 가면은 1%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줄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예, 계속 줄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2 갔다. 플러스 36 갔다가. 그래서 뭐 플러스 6.9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잖아요.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이 GDP 성장률이 이렇게 가는 게 계속해서 그 흐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으로 생긴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GDP 성장률도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으로 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비정상이 뭐냐면은 이게 생기면서 이때 최초 2008년도에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했는데 그때 금융권에 돈이 있었고 요번에 돈을 한 거는 개인들한테 직접 이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풍부한 돈들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소비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단의 공급망의 이제 교란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잖아요. 성장이 계속해서 하향하는데 물가 계속 오른다?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서로 상충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풀어줌으로써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기 시작해서 9%까지 지금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미국 기준으로 CPI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비정상이라는 거죠. 이 대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얘도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이 성장을 따라서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와 그리고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정상이니까 이것도 정상으로 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는데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물가도 비정상으로 가는 게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고 물가가 비정상으로 가니까 또 비정상으로 하나가 더 있었죠.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물가가 정상으로 회귀하면 금리도 정상으로 다시 회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얘기할 건데, 그렇죠. 옛날처럼 제로금리로 가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막 1%대의 물가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는 이번에 3.5%까지 만약에 올린다. 지난 2019년도에 2.75까지 올렸었어요. 그랬다가 그 근처에서 2%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팬데믹 맞으면서 제로금리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3.5%까지 올린다. 그러면 이 흐름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에서 3% 요 사이에서 멈춰서 성장도 그 수준, 그리고 물가도 그 수준, 금리도 그 수준이라는 적정한 대역에 들어올 건데, 적정한 대역에 들어오면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골디락스 국면이다. 안정적으로 됐다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급격하게 상승했을 때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물가가 일정 수준의 2% 4%에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죠. 성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시장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거든요. 네. 일단 올라가는 건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 수준까지 내려오는 정도에서 저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생각하는 아주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한 시스템 위기, 이렇게까지는 이번에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돼야죠. 네. 이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또 안 되겠죠. 요즘 불확실성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이에 뭐 팬데믹과 맞먹는 뭐 질병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뭐 요즘 핵전쟁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분석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또 새로운 판이. 예,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면은 그런 불확실성을 미리 감안하면서 이걸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숫자를 얘기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 흐름으로 갔을 때 새로운 아주 중대한 악재가 없다라면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증시로 좀 가볼까요? 자, 미국 증시는 참 좀 답답한 면은, 우리 시장을 보면 답답한 면은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에 요번에 나스닥이 1월부터 이렇게 쭉 빠지면서, 미국의 뭐, 엔비디아, 뭐, 애플, 테슬라, 뭐 이런 거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런 거 빠지면서 제가 이렇게 딱 느낌에 우리 시장도 같이 빠졌는데, 내가 지금 현재 현금으로 내가 다시 먼저 반등을 노리고 산다면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아, 지금은? 안타깝지만, 네. 미국 시장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의 좋은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에 뭐 애플은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빠졌지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반등할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 사야 돼, 현대차 사야 돼, 뭐 대형주로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소위 빅테크들은요 40% 50% 빠졌어요. 낙폭이 더 훌륭한 기업들인데 낙폭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매력적인 거죠. 첫 번째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은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먼저 빠져요. 그리고 악재가 해소되면서 반등을 줘야 되는데, 미국이 안정적으로 반등하는 걸 보고 뒤따라갑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좋고, 미국이 먼저 올라온 거예요. 이거랑 이제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럼 우리 시장을 보면은, 이게 우리 시장이 코스피거든요. 아까 미국 시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요,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어디까지 지금 가 있냐면요, 6월 첫째 주에 있는 구간을 넘어선 거예요. 제가 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미국은 1월에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4월에 많이 빠졌고 6월에 많이 빠졌어요. 이 6월에 첫째 주에 있었던 고점 있잖아요. 네. 이걸 넘어섰어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만 그런 게 아니에요. S&P 500도 여기를 지금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여기 넘어섰어요. 네.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를 가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를 가볼게요. 코스피 일봉을 보면 6월의 첫째 주가 어디냐? 2650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높네요. 예. 여기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한 거예요,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했냐? 처음에는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1,300원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7월에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8월 들면서 외국인들이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오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환율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볼게요. 얘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6월이 여기입니다. 아까 그랑 비슷하죠. 68,000. 삼성전자가 반등 처음에 저점은 찍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가고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2위, 3위에 있는 3위잖아요. SK하이닉스가. 이런 게 여기에 있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얘는 두고서 얘만 우리 시장이 이걸 돌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얘들이 못 가니까 얘는 못 갔는데 그런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거기 근처 가 있거든요. 이게 6월이에요. 아까 코스피보다는 낫죠. 코스피보다는 조금 가깝네요. 네, 조금 가깝죠. 이게 지금 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조금 다른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시 코스피 지수로 가서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키 맞추기를 한다면 여기 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여기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못 가는 건 삼성전자 때문이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당장 지금 하반기에 이번 반등 때 이걸 돌파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돌파하고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서 그건 올해는 요거 돌파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예, 이따가 이제 섹터 얘기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냐? 종목별로 테마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좀 된 거예요. 좀 다릅니다. 지금 사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뭐 차트 보여드렸지만요. 지금 워낙에 이 소위 향후 전망도 안 좋지만 그 소위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지금 SK하이닉스잖아요. 이쪽이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시장을 얘네들이 안 좋으니까 이제 안 돼. 쇼 쳐야지, 또는 뭐 인버스 사야지 이렇게는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들이 안 가는데 시장이 어떻게 가냐? 이렇게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걸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시가총액이 예전에는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투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같이 가지 않아요. 잠깐 팁을 드리면 요즘에 제약바이오 좀 오르죠. 왜냐? 반도체가 빠지니까. 반도체가 빠질 때 제약바이오가 좀 오르고 그리고 반도체 좋으면 제약바이오도 빠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우리 시장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투톱이었습니다. 시가총액에서는요. 그런데 새로운 게 생겼죠. 이번 팬데믹 이후에 작년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예, 배터리가 생겼습니다. LG에는 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잖아요. 그렇죠. 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3개예요. 지금 3개입니다. 근데 배터리를 저는 그냥 2차 전지만 말씀을 드리진 않고 어떻게 얘기하면 미래차를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완성차 메이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배터리니까.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요게 그냥 차라고 전 표현을 할게요. 지금 미래차라고 표현할게요. 지금은 반도체, 미래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반도체가 빠지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좀 받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를 세워두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세워두고 지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차와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올라갈 개연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 차에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차에서 그걸 끌고서 가고 전에 있었던 거는 그냥 세워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반도체 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얘는 전형적인 사이클링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는요. 전 세계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분위기에 같이 타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 더 미적으로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호황이었던 2020년 후와 2021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멈출 것 같지 않고 뭐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반도체 가격이 지금 일단 재고는 있고 수요는 없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설을 안 하겠죠. 그렇죠. 얘네들 증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증설을 안 하니까 그 뒷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 증설을 해야지 부품 장비사, 특히 장비사들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에 처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치포죠, 치포. 치포 얘기를 하죠.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있어요. 이번 달 말에 뭐 회담이 뭐 있지 않나요? 뭐 8월 안에까지 이제 치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겠죠. 들어가는 쪽으로 분위기 잡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안 들어가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 말씀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할 거냐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반도체는 우리가 1위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갈등에서 우리가 중국, 미국이 있는데 우리 미국 손을 잡았어. 그럼 중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어떤 보복을 하려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에 많이 팝니다. 수출합니다. 그럼 니네 거 안 쓸 거야.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잖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를 안 쓰고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자력으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쓸 수 있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걸 안 쓰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아주 고사양의 기술력이 아닌 품목들, IT들, 가전들 이런 것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 대표적으로 의류,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화장품이 신저가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그 치포와 미중 갈등의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치포가 화장품일까지 보복을 다른 쪽에 하는 거죠. 반도체를 안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반도체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네, 건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런 갈등이 생기면 우리가 미국의 손을 잡았을 때 수혜인 쪽이 또 있어요. 뭐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는 피해인 거죠. 피해죠. 예, 그럼 피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하거나 중국하고 경쟁이었던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혜겠죠.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중국 거 안 쓰고 우리 거 쓸 거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뭘 것 같습니까? 배터리입니다. 아, 배터리 1위가 어디예요? CATL이잖아요. 그렇죠. 그 BYD 올라오고 걔네들 있잖아요. 요번에 CATL이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거 그거 안 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잖아요. 또는 연기하겠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요번에 주는데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걸 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쓰는데 부품이나 뭐 원재료나 이런 거 중국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 전 세계 배터리의 소재는요, 80% 이상이 다 중국 거 써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좀 안 돼, 그거는. 그거는 좀 말이 안 돼. 너무 무리하게 그냥 던진 말이고. 근데 이제 부품이나 아니면 완성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중국 거보다는 그럼 중국 거를 안 쓰려고 하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동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중국의 CATL이 1위고, 우리는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 그 메이커 3가 있잖아요. 네. LG엔솔, 뭐 SK온, 네. 삼성 SDI. 얘네들은 미국이 만약에 중국 거 여태까지 CATL, 테슬라가 다 쓰다가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해. 그럼 얘네 수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미중 갈등을 보면서 어떤 쪽이 수혜가 되고 어떤 쪽이 피해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질문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반도체는 피해 쪽이란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지금 중국이 완성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장비나 부품을 우리나라 수입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정확히 수치는 지금 뭐 안 좋았고 그랬지만 반토막 났어요. 수입을 반뿐이 안 했어요. 물론 뭐 중국의 내부 사정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알게 모르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많이 팔아야 되는 거, 우리가 더 기술력이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피해가 되는데 우리가 그쪽이 뭐냐면 반도체 쪽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자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거보다 먼저 엔비디아가 발표했죠. 엔비디아가 지금 향후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까지 매출 전망을 엄청나게 낮췄어요.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이제 경기 둔화 우려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완성 메이커들이 반도체 메이커들이나 이런 데들이 뭐 CPU 뭐 하는 인텔이나 이런 데들이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증설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반도체 수요도 주는 거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물론 어떤 자료들 보면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들 급반등했거든요. 그 시티그룹에서 바닥은 온 것 같다. 바닥론 얘기를 하고 또는 장기적으로 이럴 때 사서 이거 이제 있으면 된다. 엔비디아 지금 사야 된다. 인텔 사야 된다. 예, 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등은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상황의 팩트는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요번에 반등을 만약에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다면 이 반등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부장님 하반기 유망 섹터가 이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쪽을 보시는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리고 변수가 많아요. 네.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대표 종목이 있어요. 제약바이오 올라 그러면 꼭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셀트리온, 한미약품, 뭐 레오콘바이오, 알테오젠 뭐 있어요. 그 대장 애들이. 얘들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요번에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그냥?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도 요번에 셀트리온이 뭐 갑자기 뭐가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 셀트리온 차트에 한번 보세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네. 거의 네. 2배 가까이. 많이 올랐죠, 되게. 그게 사실은 시장의 변화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네, 시장의 변화. 근데 얘네들이 전체를 끌고 갈 거냐는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수급이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로 옮겨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약바이오 오르니까 여기에 보고서들이 나와요. 뭐 이런 좋은 뭐 M&A가 많다, 라이센스 아웃 재료가 있다, 뭐 이런 재료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오르니까 갖다 붙인 거고 반도체 이 수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적 요인이에요. 어느 순간에 반도체가 반등을 주면 얘네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중간에 있었던 하나 미래차, 자동차와 배터리와 전장 부품 얘네들은 끌고 갈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주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셀트리온 얘기했으니까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삼성바이오도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까 그 바이오를 만약에 한다면 꼭 오르는 대표 종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사실은 빠지지도 않았어요. 주봉 한번 보세요. 이거 월봉이에요. 이번 하루에 이게 뭐가 빠졌어요? 얘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낙폭이 크지 않았으니까 아까 셀트리온보다는 상승폭은 좀 작죠. 네. 조금 작지만 네.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그냥 대표 종목은 괜찮았다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게 IT예요, IT.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인데, 근데 불행한 거는 그리고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IT가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더 강하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요번에 반도체가 그런 문제가 없었다면은 지수는 제가 생각할 때 2,650 정도 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6월에. 근데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투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반도체와 IT와 제약바이오예요, 사실은. 이제 배터리가 올랐기 때문에 배터리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두 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IT 전반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반등을 해서 2513까지 왔지만 체감 지수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그렇게 그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연결해서 좀 자동차 섹터는요? 현대차, 기아 이쪽. 근데 완성차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연기관차로 예전에 거의 자동차로 보지 말고 미래차 구분으로 본다면 요번에 자동차가 주도해서 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 보면은 좀 느리죠. 뭐 빠지는 것도 그렇지만 이 현대차의 일봉이고 현대차의 주봉이고 굉장히 느리죠. 아까 반도체보다는 낫지만 얘네들은 그래도 이 정고점 직전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돌파하고 간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기아는 사실은 기아는 빠진 게 없어서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기아는 빠진 게 없어요, 보시면. 거의 그대로네요. 예, 기아는 빠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차는 좀 빠졌다고 하는데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다 오르고 막 이렇게 등락폭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빨리 못 가는 이유는 이 현대차 기아가 이것도 또 미중 갈등이 같이 끼어 있는데 현대차 기아가 전기차를 만드는 생산 기지가 미국에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라고 하면 현대차 노조가 지금 반대를 한다. 저는 그런 거 좀 빼겠습니다. 민감한 얘기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 기사에 아마 보실 거예요. 지금 생산 기지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나왔던 IRA 그 이름이 되게 웃기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게 이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거기서 지금 가장 핵심이 여러 가지가 풍력도 있고 태양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헬스케어도 있고 있는데 가장 많이 돈을 쓰는데 핵심이 뭐냐면 전기차예요. 그래서 근데 전기차로 한다 그러면서 내세운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 미국과 자유무역 체결을 한 국가의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 쿠바 이런 국가는 안 돼 있어요, 미국이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중국 부품 쓰지 마라. 두 번째는 생산을 북미에서 해라. 미국과 캐나다 요 지역에서 해라. 그래야지만 거기 고용이 되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서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짓냐, 기가팩토리급 이걸 뭐 유럽에 하느냐, 뭐 인도에 하느냐 이러다가 최종 결정은 캐나다에서 했죠. 요번에 캐나다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다시 돌아가서 배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거기 들어가 있어서 거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지금 그 조건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 만들어야지만 보조금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거기 생산 기지가 없다니까, 얘네가요. 당연히 느린 거예요, 얘들이. 그렇죠. 얘들이 느린 거예요. 거기 생산기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다 벌써 샀는데 그런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위쪽을 더 바라볼 개연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하나 요즘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지 조금 그래도 뭐 지금 경기 둔화 얘기하고 경기 침체 얘기하고 이러는데 어딜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안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핵심 포인트를 어떻게 보냐면요. 요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특히 미국의 실적 발표하면서 주요 기업들,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향후 전망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첫 번째 낮췄어요. 두 번째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는 걸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 축소를 한다고 해요. 향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전부 다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향후에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랐죠. 물가 이렇게 높으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소비가 둔화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산도 줄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재고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생산을 줄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팩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안 좋은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생산을 줄이지 않는 섹터, 생산을 줄이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거는 전망을 좋게 보는 거고 소비가 탄탄하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요. 자동차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동차는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못 만들어서 못 사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예약 걸리면 엄청 오래 걸린다. 1년 걸린다고 지금 하잖아요. 뭐 미국 차들은 뭐 2년 걸린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살려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만들면 다 팔리는 거예요. 거기 한 가지 더 붙이면은 만들면 팔리는데 지금 뭐 부품 조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 만들고 있는데 못 만드니 수요는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뭘 했냐 가격을 올렸잖아요. 테슬라 가격을 4번인가 올렸지 않았습니까? 가격을 올려놨어요. 그럼 현대차를 볼게요. 현대차 제네시스가 있다. 그럼 제네시스를 살려는 사람이 많어. 그래서 뭐 좀 올려도 얘들 살려는 사람 많으니까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만약에 생산 부분의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걸 Q와 P라고 하잖아요. 근데 Q가 올라왔어. 근데 P는 이미 올려놨잖아요. 얘를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정상화되면 낮춘다 말로 그렇게 했거든요. 말로 해요, 말로. 근데 얼마나 낮추겠냐는 거죠. 이게 아마 조금 낮출 거예요, 낮추더라도. 그러면 생산 정상화되면 Q 곱하기 P가 전체 매출인데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로 향후 매출이 늘어나고 지금 전부 다 감익을 얘기하잖아요. 얘네는 이 늘어나게 해서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쪽은 그 매출을 바라보면서 향후 전망을 바라보면서 이번 요 상황에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성차가 좋게 보죠. 근데 아까 2차 전지 사실 가장 좋게 보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2차 전지에서 좀 어떤 쪽의 이제 주식을 우리가 뭐 좀 보면 좋은 걸까요? 오늘은 지수가 한 1.3% 오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뭐 미국 시장 어저께 오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은 오늘 MSCI 그 분기 리밸런싱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LG에너솔루션이 지금 한 3주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저점이 얼마예요? 37만 원에서 47만 원 갔네? 10만 원 올랐잖아요. 이게 요번에 MSCI 그 리밸런싱 하면서 MSCI 지수에 얘가 들어가요, 얘가. 그래서 그 수급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딱 찍고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이건 수급으로 올라왔다고 치고 지금 현재 미국이 미중 간 갈등이 일어나면서 미국은 중국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럼 기회는 얘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3사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3사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LG에너솔루션은 계속 가면서
요즘에 이제 LG 화학은 오르는데 LG 에너솔루션은 뭐 이거 같이 오르긴 했지만 LG 화학이 더 가파르게 올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LG 에너솔루션이 오르면서 얘도 같이 올랐는데 LG 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SK 에너지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얘는 수급으로 더 올랐고요. 이게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별로 안 올랐어요. 이거 SK 온 내면 오르잖아요, 얘가요. 별로 안 왔죠. 그런데 삼성 SDI는 걔보다는 더 올랐어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요. 테슬라나 르노나 아니면은 또 BMW 얘네들이 배터리를 원통형 배터리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되게 해프닝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에 안 썼던 이유는요. 원통형 배터리는 이렇게 동그란 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그란 게 이렇게 있으면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좀 없는 거고 공간성이 없는 거고 더 위험하다라고 더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각지게 딱 그냥 납작하게 딱 만들면 틈도 없고 그래서 각형을 많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왜 원통형을 쓰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원통형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원통형이 더 싸요. 가격이 단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원통형이 훨씬 싸고 금방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왜냐면 지금 어떻든 어마어마한 수준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통형 쓰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원통형은 예전부터 어디서 많이 만들고 있었냐면 일본의 업체들, 뭐 파나소닉 이런 데서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이제 신난 거죠. 우리는 지금 원통형 생각 별로 안 하고 있다가 네. 특히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SK 온도 원통형 생각 별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CATL 원통형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그거 다 쓴다니까 야 빨리 원통형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4680이라고 얘기하는 원통형 거기에다 맞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삼성 SDI는 원통형 원래 하고 있었어요. 얘네들은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그 중에 탑이다 이런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지금 테슬라나 BMW나 얘네들이 원통형 4680mm예요. 높이하고 폭이요. 지름 얘기하는 건데 4680 원통형을 쓰겠다라고 제 표현을 보세요. 쓰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요. 지금 거기가 뭐라고 표현할까? 그 양산을 해가지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제품 테스트 이제 통과했고요. 시제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내년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제가 다 방송에서 했는데 내년에 4680 원통형 수요가 올해 10배 정도로 폭증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메이커들이 다 그걸 쓰고 완성차 메이커를 쓴다고 하니까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원통형 배터리 쪽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쪽에 있는 완성차 메이커에서는 배터리 완성 메이커에서는 SDI가 그래서 삼성 SDI를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여러분 보고서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 100만 원 얘기 하잖아요. LG 엔솔이 뭐 당연히 시가총이 훨씬 높고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점유율도 높아요. 근데 이제 얘가 거기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원통형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가 중소형주는 말 안 할게요. 중소형주들은 또 뭐 좀 민감하니까. 대형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요즘에 계속 다 오릅니다.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쪽이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섹터 한 대표적인 큰 게 이제 인텔 섹터, 네이버, 카카오. 요즘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잖아요. 반등했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네이버 카카오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고점을 작년에 6월 21일 날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6월 21일 날 고점을 찍었지만 1월 이후에 오른 건 없어요. 빠졌다가 원위치 한 겁니다.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1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고 이중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내려온 거거든요.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1월에 한 번 있었고 6월에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봉으로 다 볼게요. 삼성전자의 고점이 고 1월이에요. 2021년 1월. 그리고 지수는 그려볼게요. 지수는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는데 얘는 요 폭이 없었던 거예요, 요게. 그냥 빠져버린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여기가 고점이었겠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도요. 그런데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는 언제예요? 6월 21일. 날짜가 똑같죠, 아까. 1월에 고점을 한번 찍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빠진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가 6월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둘이 같이 다니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얘도 얘 7월 26일 날이 고점이에요. 얘는. 그리고 나서 빠졌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걸 암시합니다. 뭐냐면 시장의 대세 상승에 우리 대세 상승한 거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2배 뜬 거니까. 이 대세 상승의 주도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얘네들이 저점을 찍으면 우리 시장이 저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미 이제 지났지만 여기 뭐 지금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가 먼저 저점을 찍었고요. 찍었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찍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찍고 올라왔어요. 잘 보세요. 직전은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지금 바닥을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얘가요. 얘가 이 밑에 바닥을 못 찍고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시장이 약했어요. 근데 얘가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먼저 올라갔는데 카카오는 하나도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올라왔죠. 딱 올라온 거예요. 보세요. 시차가 생기죠. 카카오가 늦게 올라왔잖아요, 지금요. 근데 카카오는 거래도 이만큼 실으면서 딱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네 개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수의 저점과 고점은 주도주의 저점과 고점을 크로스 체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점을 찍어서 이제 저점에 대한 확실히 좀 더 생긴 거예요. 지수에 대한. 그런데 얘네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못 가잖아요. 그건 아까 제가 설명 쭉 드렸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질문을 주셨으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얘네가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서 위로 가면 그러면 지수가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 가잖아요. 얘네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를 데리고 얘네들로 시장을 올릴 거냐, 얘네들은 세워놓고 다른 애로 갈 거냐. 자, 1번, 2번의 경우 수가 있어요. 3번도 있어요. 3번? 다른 애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우리가 매크로 지표라고 복잡한 걸 맨날 시황 듣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하지만 얘네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데요? 그래서 다른 거라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눈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 엔솔이잖아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이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인 건데 지금 얘네들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세워놓을 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네들도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LG에너솔루션, LG화학 얘네 갖고 가야 돼요. 현대차, 기아 이거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면은 세 가지 경우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네 종목으로 얘들이 가면은 지수는 가고 2600 돌파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얘네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그런 게 있죠. 대세 상승했다가 대세 하락했다 그 다음 갈 때는 전내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애들이 안 가죠. 딴 애들이 보통 가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30년 주식 거기서 이미 돈을 벌었던 분들이 이제 다른 데를 찾아 떠나는 뭔가 그렇죠. 유목민 같은 몽골에 시장 안에 있는 투자 자금들의 이제 흐름이 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는 또 뭐 굳이 이유를 댄다면 그런 것 같아요. 대세 상승,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세 하락을 크게 하락하면 이거는 위기가 사실은 발생된 거잖아요. 위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이 나와요. 이전에 있었던 정책으로는 안 돼. 안 되죠. 새로운 정책이 나와. 그래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네 종목을 끌고 가지 않고 다른 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시장이 간다면 근데 다른 걸로 끌고 가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차로 끌고 가지 못한다. 그럼 이제 시장이 이제 하락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가지신 분들은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잠깐 반등을 했잖아요. 이쯤에서 약간의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지금 이건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섹터를 보실 때 두 축인데, 한 축은 아까 미중 갈등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데는 다 감축하는데, 증설하는데 이런 데가 좋다. 요 한 축을 얘기했잖아요. 또 한 축은 뭐냐면, 세상이 뒤집어지더라도 성장하는 섹터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건요. 성장하는 섹터. 성장하는 산업. 그거는 나중에는 결국은 좋아집니다. 네이버 카카오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죠. 해당되죠. 예, 그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뭐 플랫폼을 선점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보다도 얘네들이 기술력 이런 거보다도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대항마로 나설 수 있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이 있을 수 있냐?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사실은 거의 그렇죠. 불가능할 이런 것 거죠. 같은데. 애플을 못 이기잖아요, 다른 애들이요. 네네네. 그 테슬라 전기차들 좋은 차들 뭐 BMW 이런 데서 좋은 포드나 이런 데서 좋은 차 많이 만들겠죠. 네. 그러나 테슬라 매니아들이 이미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일단 선점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의 선점의 효과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혔기 때문에 네. 뭐 카톡 안 쓰는 사람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다시 올라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얘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카카오가 많이 쓰니까 카카오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얘는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니 뭐 말도 많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대세 상승을 한번 했어요. 대세 상승을 이미 한번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곧바로 가지 못하는 속성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밑에서 꽤 시간을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얘들이 못 가는 그런 기업은 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번의 반등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번 반등에 얘들이 주도로 나서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합니다. 지수로 좀 들어오면 지금 이제 부장님은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이제 바닥이 2270에서 예. 지금 2250까지 또 와버렸잖아요. 네네. 제가 어디선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예. 2200 후반대 못 사신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 오히려 그분들은 예. 다시 좀 떨어지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고 하시대요. 그 말 예, 뜻은 예. 지금 사기에는, 예. 좀 이미 또 약간 반등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괜찮은 건가? 예.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엉뚱한 얘기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면요. 네. 그럼 많은 전문가분들이 뭐 환율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그것으로 인한 경기 지표 얘기하고 PMI 얘기하고 CPI 얘기하고 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막 그걸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래하시는 분들이? 우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보고 그냥 흐름만 생각하면 되지. 그걸 뭐 우리가 전문가 되려고 하시는 게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수익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수익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운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잘 보세요. 코스피를 보면서 여기 추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조금 더 저 뒤에는 안 보고 조금 넓게 크게 볼게요. 표시하기 위해서. 추세전환이 우리나라는 안 됐습니다. 한번 추세전환이 돼야지만 추세전환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아까 이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려드렸죠. 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추세전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추세전환이 된 걸 확인하고 뭐 발바닥에 맨 밑바닥에 우리 못 사니까 발목이라도 무릎에 사야 된다. 이거 추세 전환 확인하고 사도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죠.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한번 추세 전환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빠지고 한번 추세 전환하면 또 굉장히 오랫동안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수가 추세 전환 하잖아요. 종목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추세 전환을 하면 이렇게 꺾어 가는 거잖아요. 지수가 요만큼 왔다. 똑같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온 놈이 있다. 어떤 게 있다. 얘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여기 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 확인 추세 전환 다 했어. 그래서 좋은 종목을 내가 평소에 봐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 살려고 해왔더니 좋은 주식은 이미 여기 와 있어. 그쵸. 그러면 아까 질문 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사? 여기서도 못 샀는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내가 사는데 나 상투 아니야? 나 또 물리는 거 아니야? 그쵸. 못 사. 네. 그래서 지수가 더 가도 자기는 쳐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도 못 사고 나중에 또 지수가 더 올라가 확실히 안정화 되겠다. 그리고 얘는 또 이때 되면 어떤 일이 나오고 있어요. 막 보고서들이 막 자연빛 전망이 나오면서 막 또 더 갈 거래. 여기까지 갈 거래. 그때 사죠.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때 산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물리는 거야. 또. 물리는 거죠.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거냐면은. 지수가 터닝하는 것까지 아까 제가 지수가 단기 바닥 찍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 보세요. 여기 다시 꺾이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가는 건 저는
그 시스템 위기 발생돼야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나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이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약 30% 빠졌어요. 지금 미국이 30% 빠지고 나서 반동 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국 얘네들이 30% 빠지고 반동 주는 거예요, 다. 30% 반영을 하면은 이제 반등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지금 고점으로부터 보면은 한 30% 빠졌는데 반토막 나는 거는 언제 반토막이 나냐면 진짜 위기가 발생될 때라는 거예요. 예. 그 디폴트 되고 막 이럴 때 3,300포인트에서 반토막이면 1,650포인트죠. 그러면 2,000포인트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게 이게 3차 하락이잖아요. 이거 위기가 발생됐을 때예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기를 발생을 기다리면서 지금 다 팔고 있고 위기가 발생되면 살 거야 라고 만약에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거 안 오면 어떨 거예요? 이미 올라가 있는데 주식들은. 시장은 그렇게 사도 돼요. 시장은, 지수는요. 종목은 그렇지 않다고요. 종목은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좀 그림 다시 돌아갈게요. 지수가 저점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이 기업에 원래 사고 싶었던 기업이 있어. 그러면 일단 발을 담가야 돼요. 얘는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크로스 체킹 해야 되거든요. 얘들도 같이. 얘는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얘가 추세 전환해서 먼저 가는 놈이 있으면 얘는 발을 담가놔야 돼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수가 여기 가다가 꺾이면 얘 떨어질 거 아니냐. 이거 감안하고 또 어떤 종목들은 이미 사기 시작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의 관점이랑 종목의 관점은 다르고 종목의 관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또 다시 돌아갈게요. 이 지금 질문의 대답을 제가 우리가 전문가처럼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주식이 내가 사서 지금 10,000원 정도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은 위로 30,000원 정도. 저도 지금 어떤 거 갖고 있는데 그 지금 뭐 13,000원, 4,000원, 뭐 15,000원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35,000원 정도가 보이는 주식이에요. 그 주식을 내가 사가지고 요즘에 좀 올랐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주식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도 얘는 시장의 하락이지 기업이나 산업의 훼손이 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15,000원인데 얘가 13,000원까지 떨어지고 10,000원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얘는 들고서 결국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저점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보고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수를 저점을 딱 맞춰갖고 또는 터닝할 때 종목을 살 거야. 아니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지금 다 팔고 있다가 더 빠지면은 그때 가서 살 거야. 이게 너무 어렵다고요, 굉장히. 그래서 시장은 따로 보지만 매크로 환경도 보긴 보지만 종목의 관점에서 좀 보는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반론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우리 여의도에나 뭐 부티크 소위 얘기하는 부티크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소위 뭐 몇십억, 몇백억씩 번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매크로 시장을 보면서 자, 저점 찍고 터닝했으니까 나 이제 사고 고점에서 왔으니까 다 팔고 이렇게 해서 그 큰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뭐 고민도 안 하시고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매크로를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종목, 그 산업, 그거를 보고 그거는 감내하는 느낌, 감수하는 느낌. 맞습니다. 지금 김 작가님 딱 얘기하시잖아요. 모두 다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못할 뿐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못하는 걸 해내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우리 투자에 포커스가 있는 거지. 지금 뭐 여기서 매크로 환경을 보고 전쟁이 끝나나 안 끝나냐에 따라서 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좀 그렇게 좀 조금 마음을 다른 각도로 또는 조금 더 편히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럼 혹시 지금 물린 주식이 있는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종목별로 다른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은 향후에 뭐 웬만해서는 성장 스토리가 훼손될 것 같지 않아. 그런 주식이 좀 물렸다. 나 그래서 마이너스 30% 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건 시장 환경이 그런 거니까. 그런 거 갖고 가는 거고. 그런 거 가지고 더 담거나. 그런 거 가져가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있잖아요. 개별 성장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시장 따라다니는 거. 또는 산업 사이클 따라다니는 거. 그런 것들은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현금을 조금 만들고
그럼 지금자에서 꼭 팔아야 되는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전에 뭔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뭐 반등이 있거나 하면 왠지 뭔가 지금 좀 어느 정도 파는 게 좋은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것처럼 했지 그렇다고는 안 했습니다. 때문에 안 좋아요 그쪽이 안 좋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해서 중국의 보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섹터. 그럼 의류 화장품. 네, 뭐 그런 쪽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 딱 왔다는 거 딱 보고 그 뉴스를 주말에 그 있었죠. 이게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제가 관심 종목들 중에 중국의 생산 기지가 있다든지 점유율이 중국이 높다든지 하는 게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다 살펴봤어요. 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소부장 애들은 중국에 있는 게 많아요. 걔네들이 지난번에 어떤 발표까지 했냐면요.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부품 중에 뭐 혹시 뭐라고 할까요? 기술력이 좋아서 중국의 반도체의 완성품 만들어서 파는 그런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있다고 쳐요. 근데 얘네들은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부품들, 자지구레한 부품들은 다 어디서 가져오겠죠. 그 대부분 다 어디서 가져올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게 대만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 거 써가지고 완성품 만든 거는 세관 통과하지 못한다, 압수할 거다. 그거 우리가 안 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찾아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대만 거 만드는가 아니면 중국에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만약에 어떤 그런 보복성 발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피해가 있을 수 있는가 다 체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중국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일단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표현까지만 드릴게요. 근데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LG 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반등하긴 했죠. 그래도 이미 뭐 많이 빠진. 아모레퍼시픽은 더 많이 빠졌고 얘는 그나마 나은 거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이거는 신저가 났죠. 지금 시장이 반등 주는데 얘는 반대로 신저가 나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 부품주 장비주들하고 비슷해요. 얘네들이 움직임이요. 이게 다 저는 중국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는 빠질 때 제가 이제 매매 기술 맨날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빠질 때 거래를 막차 싫으면서 이렇게 음봉을 크게 주잖아요. 이건 무슨 악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빠질 때 왕창 빠지면은 저가 매수라고 줍줍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신분은 없죠. 작년 재정에 하도 당했으니까. 이렇게 거래 싫으면서 빠지면은 이건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가잖아요. 다 빠졌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섹터별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뭐 이제 이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사서 반등을 노리고 사야 된다. 당연히 뭐 그건 아닐 거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뭐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전체에서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치를 갖고 있어. 그럼 다른 거 가지고 복구하고 얘를 좀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0만 원인데 얘가 500만 원 이상, 50% 이상의 비중이 있어.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얘가 다 깎아먹고 있어, 계속. 그렇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엄청나게 매매를 잘하고 막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매매 기술의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손실을 날 때는 그 원칙을 제 스스로 안 따를 때예요, 사실은. 안 따르고 그냥 정말 돼지처럼 욕심 부리고 매도 신호 나오는데 안 팔고 매수 신호 있는데 안 사고 요럴 때 특히 매도 신호 나왔는데 안 팔았을 때 이제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종목을 저는 최근에 한 5개 종목 있다가 다시 줄여갖고 4개 어떤 계좌들은 3개 어떤 계좌들은 4개로 줄였는데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와서 많이 떨어졌지만 매도 신호 나와서 당분간 안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눈물을 머금고 팔아서 다른 데로 올라서 다른 데서 그만큼 수익을 복구를 해야지만 4개 종목이 있는데 하나가 골치석이에요. 3개나 나머지 괜찮아. 그럼 얘를 딴 데로 해서 적어도 손실이 안 나거나 얘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나야지만 얘가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요. 어떻든 복구하거나 아니면 수익권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소위 그 리밸런싱 또는 뭐 포트폴리오 조정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매니저들은 다 합니다. 매니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매니저들은 그걸 또 잘해요. 매니저들이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매일 장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매니저들이 저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하고 뭐 유능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보다 남의 돈이라서? 네, 남의 돈이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어디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예, 예. 그 이제 유명한 맥킨지라든가 보스턴 컨설턴트의 그 예. 전략 컨설턴트나 예, 예. 변호사분들이 예. 되게 문제 해결 잘하잖아요. 예. 제가 뭐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해결 그렇게 잘하냐니까 어떻게 그렇게 객관적이냐니까 남의 일이니까. 매니저들은요, 그 돈이 거기서 수익 엄청 내줬다고 자기가 뭐 성과금을 뭘 받긴 받지만 자기 돈 왕창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은 아니죠. 예, 내 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1,000억 운영하는 사람이 그거 올라가는 것보다 내 돈 5천만 원 노는 거 올라가는 게 더 기쁠걸요? 그런 사람들이? 아,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반대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손절매도 잘하는 거고 원칙에 따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돈이니까 거기에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걸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부장님 매매 기술 책 쓰셨잖아요. 지금 매도 기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럴 때는 꼭 매도해야 된다. 뭐 매도 신호 차트에서 뭐 그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혹시 또 있을까요? 그냥 대원칙을 지키세요. 대원칙. 대원칙. 거래 싫으면서 음봉 딱 내잖아요. 그럼 내가 손실이 20% 30% 간에 팔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요런 날인 거죠. 음봉에 거래량 터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거래 싫으면서 양봉 나면 이익 좀 나요.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올라오는 것 보세요, 다들. 카카오. 보세요. 이게 거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거래가 없어서 매수 신호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거래를 싫은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봉 나면 그러면 그거 사면은 돼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매매 기술에. 오늘 보니까 거래에 약간 실는 게 있던데 좀 더 실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보세요. 많이 올랐는데 아까 제가 한 4%에서 조금 사고 샀는데 7% 올랐잖아요. 7% 오르는데 거래 싫으면서 오르잖아요. 거래도 어느 정도. 이게 대원칙, 심플합니다. 지수도 거래 싫으면서 빠지면은 나 팔고 거래 싫으면서 오르면은 사면 되는데 지수는 거래가 지금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한 거예요. 우리 시장 코스피 가볼게요. 거래 보세요. 거래가 없잖아요. 이게 세게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거래로 오른다, 확 싫은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겠지만 거래를 실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개념을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네. 거래량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이 얘기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 조금이라는 거잖아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 여기 지금 이날 거래량이 많잖아요, 이렇게. 네네. 이게 많았다. 그러면 강력하게 파는 거예요, 아래로. 음봉이면서 거래가 많다는 게 가격을 아래로 막 던진 거예요. 이거는 강한 매도. 그래서 고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보다 더 센 황소, 사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얘는 거래량이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데 100만 주가 됐다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이 50만 주, 매도하는 사람이 50만 주가 아니에요. 체결이 100만 주예요. 100만 주가 거래돼서 오늘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산 사람이 많이 사서 올랐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산 사람이 비싸게.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파는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어 먹으면서 산 거잖아요. 가격을. 나는 더 비싸게 사겠다. 네. 그거예요, 그냥 차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묻혔다고 이렇게 사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유가 있겠죠. 네, 가격을 막 올리면서 산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가격을 막 내리면서 파는데 거래량이 많았어. 웬만한 거래량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아주 급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있잖아요.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많은 게 좋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많아야 돼요. 지금처럼.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왜요?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십자형 또는 음봉이 발생되면서 거래가 확 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매도 일선호예요. 그렇죠. 30%를 팔던 50%를 팔던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뭐였나요? 우리의 삼성전자 2021년 1월에 가볼까요? 2021년 1월에 이거잖아요. 아 여기 이 전이구나. 이 전이죠. 이거 지금 봐야 되는. 그럼 주봉으로 볼게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거래량이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거래량이 많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음봉이. 네. 그 상투 쳤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때 거래량 또 생겼죠. 요때요? 요때 또 음봉 생겼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판다는 얘기예요. 차트에서 두 번 신호를 줬네요. 이것만 준 게 아니고 다 줬습니다. 사실 다 줬어요, 다. 이거 보세요. 카카오 보세요.
엄청난 거래가 생겼죠. 이거 보세요. 이때 근데 뭐 했어요? 제가 요번 지난번에 책도 썼고 요번에 책도 이걸 썼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뭐 했어요? 줍줍했잖아요, 줍줍. 많이 떨어졌다. 이거 사가지고 들고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 바꾸셨죠, 거의 대부분. 역시 줍줍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바꾸셨는데, 근데 기본 개념을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싫었다는 얘기는 산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자가 많이 있는데 차곡차곡 있는데 매도한 사람들이 아래로 막 던진 거예요. 그럼 이거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 이만큼의 거래량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물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기다리겠어요? 오면은 팔려고 기다리겠죠. 그게 그래서 매물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대원칙 거래 싫으면서 음봉 커지면 이거는 그냥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든지 아무튼 이거는 파는 사람들이 강하구나. 거래 싫으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어떻든 저점 확인을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테슬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테슬라 차트잖아요. 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지금 테슬라는 눈에 띄는 확연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시그널이 아니죠. 얘는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요런 거래량 있잖아요. 요런 거래량이 날 때 양봉이었냐 음봉이었냐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확실한, 눈에 띄는, 아까처럼 확실한 거래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별 종목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개별 종목은요, 완전히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부한 김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그런 종목 되게 많은데, 이현제약인가? 그냥. 이현제약. 뭐 이런 종목 되게 막 급등락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거래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날, 이 거래량이 생긴 날, 샀냐, 팔았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생겼나?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잘 보세요. 주가는 이날 이렇게 해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가는 척 하다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 거래량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양봉 만들었죠. 결국은 얘네들이 산 애들이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산 애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얘는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중성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를. 이런 것만. 그래서 거래가 막 실려서 있다가 이게 양봉 내면서 거래 실렸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빠지더라. 요거 갖고 있으면 한번 오를 때 내가 팔아야지.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죠.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재밌으세요? 자꾸 질문하세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의 대원칙 때문에 매매 전문가시니까 매매 기술. 그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이게 매매로 해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계속 모았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매매가 안 중요한 주식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좀 어떤 게 사실 그런 거를 개인 투자자가 천천히 마치 월급 받았을 때 모아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문 실력이 없는 분들은 더 맞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삼성전자를 샀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일단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란 게 있을 거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브랜드를 너무 잘 아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상향했으니까 지난 역사 동안에 그 세 가지 정도 아닐까요? 일단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걔는 밀리더라도 손해 보더라도 갖고 있으면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요번에 사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물론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뭐 5년 정도로 만약에 본다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30%? 50%? 더블? 뭐 진짜 많이 나오면 100%. 더블? 뭐 이렇게 보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딴 얘기 했는데 로봇,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IT, 디바이스 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비교를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의 후공정에 있는 아니면 뭐 후반 기업에 있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술력이 좋아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1,500억, 2,000억뿐이 안 돼. 근데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 그 주식은 살까요?
삼성전자 사시는 분이 잘 안 살려고 하겠죠. 당연히 안 사겠죠. 네, 왜요? 사는 분들 보수적일 테니까. 보수적이 성향이 보수적이고 얘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렇죠. 그 기술력을 믿을 수 있을까? 네. 가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론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산 겁니다. 다른 거 잘 모르니까 기업을 모르니까 삼성전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알면은 잘 아는 기업이 있었으면은 삼성전자 안 사고 그걸 샀을 거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짐 슐레이터가 얘기하는 그 뭐죠? 무슨 족? 줄루족 투자법. 줄루 투자법이잖아요. 제가 잘 아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은 작지만 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성장의 스토리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의 성장주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 종목 중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아주 좋은 게 있다. 그걸 믿고 한번 들어갔어요. 얘가 반토막 났어. 시장 빠지고 막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안 좋고 해서 반토막 났어. 반토막 났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저는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흐름에 따라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아까 개별 종목 보셨죠? 미친 듯이 막 어느 날 막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막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추세를 다 만듭니다. 이렇게 추세를 다 만들어요. 삼성전자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추세를 확인하고 사라라고 하시는 전문가들 많이 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는 추세 확인하고 사도 돼요. 얘는 여기서 한번 하락 추세가 있었고 또 하락 추세가 있고 그랬는데 얘가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얘가 터닝을 해서 상승 추세로 다 접어드는 이게 상승 추세에 접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락폭의 50% 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요. 하락폭의 50% 이상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얘를. 그럼 요번에 하락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요만큼 넘어서야 되고 요번에 하락폭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이건 넘어서야 돼요. 이거 넘어서고 사도 이미 추세 전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추세 상승으로 가요. 이렇게. 늦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런 거는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대형주를 사고 팔고 하고 그럼요. 중소형주는 내가 정말 좋게 보는 거라면 중소형주는 왜 그러냐면은 중소형주는 이렇게 하락 추세 돼가지고 나 이제 팔아야겠다. 얘는 이제 하락 추세 가겠다. 근데 다음날 이렇게 가는 놈 있어요? 중소형주는 그럴 수 있어요. 한 3일 연상치기도 하고. 그래서 중소형주는 함부로 건들면 매매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는. 그리고 제 책의 매매 기술은 대형주에서 잘 맞아요. 그리고 강세시장에서 잘 맞고, 물론. 근데 대형주에서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 주식에서 초반에 빅테크가 굉장히 가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모든 미국의 빅테크를 좋게 보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글로벌 주식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정말 우리가 괜찮게 보고 담아도 되는 미국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경제적 계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적 계좌를 하면 타 기업이 이 기업을 위협할 수 없는 해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회사, ASML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뭐 애플, 테슬라. 뭐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은 거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 좀 너무 많이 좀 반등하지 않았나요? 지금 많이 반등했죠. 많이 반등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빠지면 더 사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잖아요. ASML도 그렇고, 뭐 애플은 많이 또 올라왔고, 또 그런 거 또 뭐 있죠?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걔네들도 사실 요번에 얼마큼 많이 빠졌습니까? 사실 40% 50% 빠진 거 많잖아요. 테슬라는 $600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또 50% 올랐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건 제가 테슬라 600 얼마 때까지 왔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테슬라는 조금씩 사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900 갔잖아요. 이제 지금 또 못 사. 근데 거기서 더 빠질 거야 어떻게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테슬라라는 주식은 그냥 맛이 가는 그런 주식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 믿음만 있으면 기업에 대한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샀을 때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런 의미로 만약에 본다면
저 위에서 샀었던 분들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인 거는 맞죠, 분명히. 근데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자금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자기 신뢰가 있는 분들만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거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 가난해지는 세상,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 불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하는 거랑 돈값이 어쨌든 떨어지고는 있잖아요. 현금으로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할까요? 저는 뭐 주식 쪽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다 말씀 뭐 하신다면 일단 그 안에서 주식 쪽만 본다면 저는 주식을 명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옷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명품 하나 진짜 좋은 거 하나 있는 게 좋다면서요. 제 주변에 인테리어 전문가분들 요즘 점차 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우리가 보면 의자도 이런 게 뭐 이거는 한 5, 6만 원 되게 저렴한 거면 비싼 거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모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자산이라고.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서치 전문가가 될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업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명품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뭐 시계 혹시 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500만 원짜리 사고 싶다. 여성분들은 뭐 팬트백 1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 뭐 몇 개, 그거 돈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으로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 지금 뭐 시가총액 낮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요. 500만 원 생겼을 때 그거 사요. 그렇게 쭉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 나중에 5배 가고 10배 가고 그랬을 때 지금의 테슬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주식을 모으는 습관, 이게 진짜 진정한 장기 투자이고 가치 투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식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을 분명히 성장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빠져 있는 종목을 이번 참에 조금씩 사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원자재를 사야 된다, 뭐 아니면 상품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저는 그건 역시도 그냥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쪽에서는 그렇게 명문 주식 좀 사든지 아니면 지금 뭐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럼 현금을 그냥 갖고 계시면서 계속 그냥 체리피킹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체리피킹이라 하면 큰 변동성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반대매매 나오고서 폭락하면 반등 주셨고 근데 그럴 때만 단기적으로 조금 거래하시는 게 우리 단기 거래가 뭐 나쁩니까? 그렇게 그냥 거래하시는 것도 되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반대매매가 크게 나오면 왜 그 다음에 반등을 하나요? 왜냐하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수급적 왜곡으로 경기라든지 아니면 뚜렷한 이유가 아니고 수급 이유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그 주식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룰에 의해서 파는 거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지들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팔 때는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거기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먹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또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또 그거는 거기서 그냥 야 나 저점에 잡았으니까 오래 기다렸다 크게 먹자. 아니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리피킹만 계속 지금 시장을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체리피킹만 계속 하고 하면서 이 시기를 계속 지나가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부장님 가시기 전에 뭐 8월 9월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마지막으로 점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8월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니까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반도체 섹터 보고 자동차 섹터 보고 오늘도 뭐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 보면서 지금 요즘 조선 기자재 막 상가고 그러잖아요. 조선 기자재는 신고가 났습니다. 다 신고가 났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길게 보지 말고 짧게 그렇게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책에 또 출간하신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이 책 보시면 투자에 이제 도움될 것 같은데 이 책에서 부장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제가 혼자 쓴 책은 아니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홍사원의 경제수에 나오신 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내용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오늘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숨기고 싶은 것도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속내에 있었던 그런 글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른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도 네, 있고 네, 박세익 대표님도 네, 계시고. 다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읽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중에 비중은 좀 작은데,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냥 그때 질문, 홍사훈 이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오늘 우리 김 작가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매매 어떻게 매수 매도하고 어떤 거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질문 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